친정엄마 칠순잔칫날이었습니다. 딸이라면 누구나 환하게 웃으며 축하해야 할 자리였는데 제 눈에는 눈물이 먼저 고였습니다. 그 순간 작은 선물 하나 없이 빈손으로 팔짱을 낀 채 남편은 무심하게 내뱉었습니다. 앞으로 각자 부모님께는 각자 효도하자. 그 말이 제 귀를 찢고 들어왔습니다. 평생을 시댁에 쏟아부은 제 세월이 그 한마디에 모욕처럼 짓밟혔습니다. 순간 제 심장 속에서 무언가 산산이 부서지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그 순간은 몰랐습니다. 그 한마디가 내 인생 전체를 송두리째 뒤흔들 폭풍의 시작이 될 줄은. 사연 시작 전에 무료로 할 수 있는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제게 큰 힘이 됩니다. 시끄럽던 잔치 장소의 모든 소리가 거짓말처럼 아득해졌습니다. 사람들의 웃음소리, 아이들의 제잘거림, 흥겨운 노랫가락까지 모두 다 저 멀리 다른 세상의 일처럼 느껴졌습니다. 제 앞에는 그저 싸늘한 표정으로 저를 바라보는 남편 김철수라는 사람의 얼굴만 그림처럼 박혀 있었습니다. 무슨 대단한 선언이라도 한 사람처럼 꼿꼿한 고개, 조금의 미안함도 찾아볼 수 없는 그 뻔뻔한 눈빛. 저는 그 얼굴을 마주하고 서서 온몸의 피가 차갑게 식어버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손끝이 저릿하게 떨려왔고 애써 차려입은 한복의 옷고름을 나도 모르게 움켜쥐었습니다. 금방이라도 쓰러질 것처럼 다리가 후들거렸지만 차마 주저앉을 수는 없었습니다. 바로 저편에서 아무것도 모른 채 친구분들과 웃고 계시는 우리 엄마의 얼굴이 보였기 때문입니다. 곱게 한복을 차려입으시고 평생 처음 받아보는 것 같은 융숭한 대접에 어쩔 줄 몰라 하시면서도 연신 제 쪽을 바라보며 고맙다는 눈빛을 보내는 우리 엄마. 저 얼굴에 먹칠을 할 수는 없었습니다. 저 웃음을 멈추게 할 수는 없었습니다. 저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피 맛이 비릿하게 번지는 것 같았지만 아무 상관 없었습니다. 제 속은 이미 시커먼 잿더미가 되어 타고 있었으니까요. 30년이었습니다. 제가 25 꽃다운 나이에 김철수라는 사람과 부부의 연을 맺고 그 집안의 며느리가 되어 살아온 세월이 강산이 3번이나 변하는 그 긴 시간 동안 저는 단 한 번도 오영의 자신으로 살아본 적이 없었습니다. 철수의 아내, 아이들의 엄마 그리고 시부모님의 며느리. 그게 제 이름이었습니다. 각 결혼했을 때 시동생이 대학에 간다며 등록금 걱정을 하실 때 제 결혼 반지를 빼드렸고 몇 년 뒤 시누이가 시집갈 땐 친정에서 해온 예단을 고스란히 내주었습니다. 시아버님 환갑 때는 있는 돈 없는 돈을 다 끌어모아 잔치를 치렀고 해마다 돌아오는 시어머니의 생신상이며 명절 차례상은 단 한 번도 거른 적이 없었습니다. 그 모든 것이 며느리로서 당연히 해야 할 도리라고 그렇게 배웠고 그렇게 믿으며 살았습니다. 남편은 그런 저를 보며 우리 집안에 복덩이가 굴러들어왔다고 입버릇처럼 말했었죠. 하지만 그 말의 진짜 의미를 저는 오늘에서야 비로소 깨달았습니다. 그에게 저는 복덩이가 아니라 언제든 꺼내 쓸 수 있는 금고 혹은 제 감정 따위는 신경 쓸 필요 없는 무급의 일꾼,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었던 것입니다. 불과 며칠 전의 일이었습니다. 시어머니께서 갑자기 허리를 삐끗하셔서 병원에 입원하셨습니다. 다행히 큰 병은 아니었지만 검사비와 입원비로 200만 원이 훌쩍 넘는 돈이 나왔습니다. 남편은 회사 일로 바쁘다며 제게 모든 것을 떠맡겼습니다. 저는 하루 종일 병상을 지키고 밤늦게야 수납 창구 앞에 섰습니다. 차가운 병원 로비의 공기가 폐부 깊숙이 스며드는 것 같았습니다. 남편에게 전화를 걸자 그는 대수롭지 않다는 듯 말했습니다. 병원비 나왔어? 당신이 일단 좀 내. 내가 나중에 줄게.
그 나중에가 영원히 오지 않을 것이라는 걸 저는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저는 말없이 전화를 끊고 제 이름으로 된 작은 통장에서 돈을 인출했습니다. 식당 일을 도와주고 밤새 부업을 하며 한 푼 두 푼 모아온 제 쌈짓돈이었습니다. 언젠가 우리 엄마 무릎이라도 아프시면 수술비에 보태드려야지 하는 마음으로 모아온 돈이었습니다. 그 돈이 시어머니의 병원비로 빠져나가는 것을 보며 저는 억장이 무너지는 것 같았지만 애써 참았습니다. 가족이니까, 우리는 한 가족이니까, 그렇게 스스로를 다독였습니다. 병실로 돌아와 남편에게 병원비를 처리했다고 문자를 보내자 수고했어 단 4글자가 전부였습니다. 고맙다는 말도 미안하다는 말도 없었습니다. 마치 제가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한 것처럼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룰 수가 없었습니다. 창밖의 캄캄한 어둠을 보며 문득 제 인생이 저 어둠과 꼭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무리 빛을 찾아 헤매도 결국은 제자리인 것 같은 칠흑 같은 어둠. 그러다 문득 엄마의 칠순이 코앞으로 다가왔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평생 자식들 뒷바라지에 허리가 휘도록 일만 하신 우리 엄마. 제대로 된 옷 한 벌, 좋은 음식 한 번 대접해드린 적이 없는 것이 마음에 사무쳤습니다. 이번 칠순만큼은 남부럽지 않게 해드리고 싶었습니다. 저는 남편에게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여보, 곧 우리 엄마 칠순인 거 알죠? 이번에는 우리 다 같이 제대로 된 선물이라도 하나 해드리면 어떨까요? 제 말에 남편은 보고 있던 TV에서 눈을 떼며 귀찮다는 듯 말했습니다. 선물은 무슨 선물? 잔치 열어주는 것만 해도 감지덕지해야지. 지금 우리 형편에 그럴 돈이 어디 있어? 어머니 병원비 나간 거 몰라? 순간 목구멍까지 치미는 말을 간신히 삼켰습니다. 그 병원비 내 돈으로 냈잖아요 라는 말이 혀끝을 맴돌았지만 차마 뱉을 수가 없었습니다. 부부 사이에 괜한 분란을 만들고 싶지 않았습니다. 저는 한 발 물러섰습니다. 그럼 선물은 아니더라도 금반지 하나라도. 됐어. 그런 건 당신이 알아서 해. 나는 그런데 신경 쓸 겨를 없어. 남편은 매정하게 말을 잘랐습니다. 그리고 다시 TV로 시선을 돌려버렸습니다. 그 무심한 옆모습에 저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결국 저는 또다시 제 쌈짓돈을 털었습니다. 얼마 남지 않은 돈을 끌어모아 엄마의 한복을 맞추고 작은 식당을 예약했습니다. 남편에게는 차마 말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저 제가 알아서 다 준비했다고만 했습니다. 그는 고개 한번 끄덕이는 것으로 모든 대답을 대신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잔칫날이 된 것입니다. 잔치가 시작되고 사람들이 하나둘 모여들었습니다. 제 형제들은 저마다 정성껏 준비한 선물을 엄마에게 안겨드렸습니다. 두둑한 돈 봉투, 번쩍이는 금반지, 좋은 옷가지들. 선물을 받을 때마다 엄마는 아이처럼 기뻐하시면서도 한편으로는 제 눈치를 살폈습니다. 사위가 저의 남편이 아무것도 들고 오지 않은 것이 마음에 걸리셨던 모양입니다. 저는 애써 웃으며 괜찮다고 마음이 중요한 거라고 엄마를 안심시켜 드렸습니다. 하지만 제 속은 이미 타들어가고 있었습니다. 하객들이 김서방은 장모님께 뭐 좋은 거 안 해드렸나? 짓궂게 물을 때마다 저는 얼굴이 화끈거려 고개를 들 수가 없었습니다. 그 모든 순간에 남편은 조금 떨어진 곳에서 팔짱을 낀 채 마치 구경꾼처럼 서 있기만 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가 제게 다가와 폭탄 같은 말을 던진 것입니다. 앞으로 각자 부모님께는 각자 효도하자. 그 말은 지난 30년간 제가 시댁에 바친 모든 헌신과 희생은 아무것도 아니며 앞으로도 친정에는
단 한 푼도 쓸 생각 없다는 선전포고였습니다. 너는 내 부모에게만 헌신하고 내 부모는 내가 알아서 하라는 세상에서 가장 이기적이고 잔인한 통보였습니다. 잔치는 어떻게 끝났는지 기억나지 않습니다. 사람들과 어떤 인사를 나누고 어떻게 집으로 돌아왔는지도 희미합니다. 정신을 차렸을 때 저는 캄캄한 안방에 남편과 단둘이 앉아 있었습니다. 차를 타고 오는 내내 우리 사이에는 한마디 말도 오가지 않았습니다. 집으로 돌아와 불도 켜지 않은 채 우리는 그림자처럼 마주보고 앉았습니다. 먼저 침묵을 깬 것은 저였습니다. 제 목소리는 낙엽처럼 바싹 말라 있었습니다. 오늘 무슨 뜻으로 그런 말을 한 거예요? 남편은 어둠 속에서 피식 웃었습니다. 그 웃음소리가 소름 끼치게 기분 나빴습니다. 무슨 뜻이긴. 말 그대로지. 이제 우리도 나이가 있는데 언제까지 양쪽 집안 다 챙기면서 살아? 당신은 당신 엄마 챙기고 나는 우리 부모님 챙기고 그게 공평하고 합리적이잖아. 안 그래? 공평? 합리? 그 단어들이 제 가슴에 칼날처럼 날아와 박혔습니다.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되물었습니다. 공평하다고요? 그럼 지난 30년은요? 당신 동생 학비, 당신 동생 혼수, 아버님 환갑 그 모든 건 그럼 불공평했던 건가요? 제 말에 남편의 목소리가 조금 날카로워졌습니다. 그건 옛날 이야기고 그때랑 지금이랑 같아? 그리고 그건 우리 식구들 일이었잖아. 며느리로서 당신이 당연히 해야 할 도리였고 그럼 우리 엄마는요? 우리 엄마는 내 식구가 아닌가요? 저는 그 집 딸이 아닌가요? 제 목소리가 조금씩 높아졌습니다. 억눌렀던 분노가 용암처럼 들끓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남편은 조금도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저를 한심하다는 듯이 쳐다보며 말했습니다. 아직도 정신을 못 차렸네. 당신은 김씨 집안으로 시집 온 사람이야. 당신 몸은 이제 우리 집 사람이라고. 우리 집 일을 먼저 챙기는 게 순리야. 당신 엄마는 당신 형제들이 챙기면 되잖아. 왜 당신까지 나서서 유난이야? 유난. 그 한마디에 제 이성의 끈이 툭 하고 끊어졌습니다. 저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제 평생 단 한 번도 내본 적 없는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알겠어요. 당신 뜻이 정 그렇다면 그렇게 하죠. 아주 공평하고 아주 합리적으로. 당신이 원하는 대로. 남편은 제 태도에 조금 놀란 듯 했지만 이내 자기도 잘했다는 듯 의기양양하게 말했습니다. 그래, 진작 그렇게 나왔어야지. 그는 제 결심의 진짜 의미를 조금도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그날 밤 남편은 코를 골며 깊이 잠들었습니다. 저는 잠든 남편의 얼굴을 한참 동안이나 가만히 내려다보았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나 안방 장롱 깊숙한 곳으로 향했습니다. 삐걱거리는 문을 열자 낡고 빛바랜 나프탈렌 냄새와 함께 제 젊은 날의 기억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저는 손을 뻗어 가장 안쪽에 숨겨두었던 상자 하나를 꺼냈습니다. 먼지가 뽀얗게 쌓인 상자의 뚜껑을 열자 그 안에는 낡은 가계부 여러 권이 차곡차곡 쌓여 있었습니다. 결혼 첫 해부터 쓰기 시작한 저의 30년 세월이 고스란히 담겨 있는 비밀 장부였습니다. 저는 그중 가장 첫 번째 가계부를 꺼내 들었습니다. 손때가 묻어 누렇게 변한 표지를 넘기자 삐뚤빼뚤하지만 정성스럽게 눌러 쓴 제 젊은 날의 글씨가 나타났습니다. 시동생 대학 등록금 보탬, 시누이 혼수 비용 마련. 그 글자들 옆에는 그때의 제 마음이 짧은 글로 적혀 있었습니다. 우리 철수 씨 기가 살았으면 좋겠다. 어머님이 좋아하시겠지.
저는 그 글씨들을 가만히 손가락으로 쓸어보았습니다. 차갑고 단단한 결심이 제 마음속에 자리 잡았습니다. 당신이 원했으니 이제부터 정말로 공평하게 계산을 시작할 차례였습니다. 제가 흘린 눈물과 땀, 그리고 제 청춘의 값을 이 낡은 장부 위에 적힌 30년의 기록으로 아주 정확하게 말입니다. 밤새 저는 한숨도 자지 못했습니다. 남편의 코 고는 소리가 천둥처럼 귓전을 울릴 때마다 어젯밤 그가 뱉었던 잔인한 말들이 심장에 비수처럼 날아와 박혔습니다. 각자 효도하자. 그 서슬 퍼런 말이 캄캄한 방 안을 유령처럼 떠돌아다녔습니다. 저는 낡은 가계부를 가슴에 품은 채 뜬 눈으로 새벽을 맞았습니다. 동쪽 창문이 희미하게 밝아올 때쯤 저는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나 부엌으로 향했습니다. 30년 동안 단 하루도 거른 적 없는 아침밥을 짓기 위해서였습니다. 하지만 오늘의 저는 어제의 제가 아니었습니다. 쌀을 씻는 손길이 기계처럼 무심했습니다. 물에 불어나는 쌀알들을 보면서도 아무런 감흥이 일지 않았습니다. 어제만 해도 남편이 좋아하는 고등어 조림을 만들고 즐겨 드시던 시래기국을 끓였지만 오늘은 그럴 마음이 전혀 들지 않았습니다. 그냥 냉장고에 있는 김치와 마른 반찬 몇 가지만을 꺼내 상을 차렸습니다. 덜그럭거리는 소리에 잠이 깬 남편이 부엌으로 나오며 퉁명스럽게 물었습니다. 아침부터 뭘 그렇게 부산스러워? 국은 안 끓였어? 저는 아무 대답 없이 밥솥에서 김이 모락모락 나는 밥을 퍼담았습니다. 제 침묵이 이상했는지 남편은 식탁 의자에 앉으며 저를 빤히 쳐다보았습니다. 왜 대답이 없어? 무슨 일 있어? 저는 고개를 돌려 남편을 마주 보았습니다. 제 얼굴에 어떤 표정이 떠올랐을지 저 자신도 알 수 없었습니다. 그저 얼음장처럼 차가운 목소리가 제 입에서 흘러나왔습니다. 당신이 어젯밤에 말했잖아요. 이제 각자 알아서 하자고. 그래서 아침상도 각자 알아서 차려 먹으면 될 것 같아서요. 제 말에 남편의 얼굴이 딱딱하게 굳어졌습니다. 그는 어이가 없다는 듯 헛웃음을 터뜨렸습니다. 뭐, 지금 그게 할 소리야? 고작 그 말 한마디 했다고 아침밥도 안 차리겠다는 거야? 당신 정말 치사하게 나올래? 치사하다. 그 말이 또다시 제 가슴을 후벼 팠습니다. 30년의 희생을 한마디로 부정당한 사람에게 고작 아침밥 한 끼 차리지 않은 것을 두고 치사하다고 말하는 저 사람의 뻔뻔함에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저는 더 이상 참지 않았습니다. 치사한 건 내가 아니라 당신이죠. 평생을 당신 식구들 뒤치다꺼리하며 살아온 아내에게 친정엄마 칠순 잔치에서 그런 모욕을 준 사람이 할 말은 아니지 않나요? 나는 당신이 말한 대로 합리적이고 공평하게 행동하기로 마음먹었을 뿐이에요. 제가 한마디도 지지 않고 받아치자 남편은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그는 늘 순종적이기만 했던 제 반격에 얼굴이 벌개졌다가 하얘지기를 반복했습니다. 그는 숟가락을 탁 소리나게 내려놓으며 소리쳤습니다. 이 여자가 정말 보자 하니까 내가 틀린 말했어? 당신이 우리 집에 시집 왔으면 우리 집 귀신이 되어야 하는 거 아니야. 친정 아주 입에 달고 사는구만. 그래요. 나 친정 귀신 할래요. 죽어서도 우리 엄마 곁을 맴도는 그런 귀신이 될 거라고요. 그러니 당신은 당신 집안일, 이제부터 당신이 직접 챙기세요. 내 손은 이제 당신 식구들을 위해 단 한 번도 움직이지 않을 테니까. 말을 마친 저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안방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등 뒤에서 남편이 무어라 소리치는 소리가 들렸지만 더는 제 귀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문을 닫고 잠그는 순간 저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이제껏 저를 올가매고 있던 며느리,
아내라는 굴레를 제 손으로 끊어낸 기분이었습니다. 그날 오후 친정 엄마에게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잔뜩 기가 죽은 목소리였습니다. 영희야, 어제 김서방 아무 말 없었니? 나 때문에 괜히 너만 곤란해진 거 아닌가 몰라. 내가 괜히 잔치를 하자고 해서. 엄마의 그 말에 저는 또다시 억장이 무너졌습니다. 평생을 자식 걱정만 하며 살아오신 엄마는 당신의 칠순 잔칫날 사위에게 모욕을 당하고도 오히려 딸이 곤란해졌을까봐 전전긍긍하고 계셨습니다. 저는 애써 밝은 목소리를 냈습니다. 엄마, 무슨 그런 소리를 해? 김서방 아무렇지도 않아. 회사 일이 고돼서 좀 피곤했던 것뿐이야. 엄마는 잔치 잘 치른 것만 생각해. 친구분들한테 자랑도 많이 하고. 자랑은 무슨 그냥 내 얼굴 한 번 더 본 걸로 족하다. 그나저나 어제 내 동생이 그러는데 너 혼자 잔치 비용을 다 냈다고 하더라. 사실이니? 이 못난 어미 때문에 내가 또 얼마나 고생을 했을꼬? 엄마는 끝내 울음을 터뜨리셨습니다. 수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엄마의 흐느낌에 제 심장도 갈갈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전화를 끊고 나서 저는 한참 동안이나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엄마가 살고 계신 낡은 반지하 방이 눈앞에 어른거렸습니다. 겨울이면 외풍이 심해 보일러를 아무리 틀어도 냉기가 가시지 않는 곳. 여름이면 곰팡이가 시커멓게 피어 숨쉬기조차 힘든 곳. 그런 곳에서 평생을 살아오신 엄마에게 따뜻한 집 한 채 마련해드리지 못했다는 사실이 죄스러워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남편의 시댁에 들어간 돈의 반이반만이라도 있었더라면 우리 엄마는 저런 곳에서 고생하지 않으셨을 텐데. 바로 그때였습니다. 제 손에 들려있던 휴대전화가 날카롭게 울렸습니다. 화면에 뜬 동생의 이름에 제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습니다. 방금 엄마와 통화를 마친 터라 불길한 예감이 엄습했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전화를 받았습니다. 누나, 큰일 났어. 엄마가 방금 반지하 계단에서 발을 헛디뎌 구르셨어. 지금 119 불렀는데 빨리 병원으로 와야 할 것 같아. 동생의 다급한 외침에 제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어느 병원인데? 저는 외투를 집어들고 비틀거리며 거실로 뛰쳐나갔습니다. 소파에 누워 태평하게 텔레비전을 보던 남편이 제 모습에 놀라 물었습니다. 왜 그래? 어디 불이라도 났어? 우리 엄마가 계단에서 굴러서 다치셨대요. 지금 병원 응급실로 실려간다고 빨리 가봐야겠어요. 저는 신발을 깨어 신으며 다급하게 말했습니다. 저는 그 순간 남편의 얼굴을 뚫어지게 쳐다보았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걱정하는 기색이라고는 눈을 씻고 찾아봐도 없었습니다. 오직 귀찮음과 난처함만이 가득했습니다. 왜 또 나에게 이런 일이 생기나 하는 표정. 그는 제 엄마의 아니가 아니라 이 상황을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에만 온 신경이 쏠려 있었습니다. 그는 제게 말했습니다. 나는 지금 회사에 급한 일이 있어서 못 가. 당신이 일단 가서 상황 좀 보고 병원비 필요하면 당신 동생들이랑 나눠서 내. 알았지? 왜 대답이 없어? 듣고 있어? 저는 남편의 얼굴을 보며 나지막이 말했습니다. 제 목소리는 얼음처럼 차가웠습니다. 당신 어젯밤에 뭐라고 했죠? 뭐? 각자 부모는 각자 챙기자면서요. 제 말에 남편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그는 자기가 뱉은 말을 제가 그대로 되돌려주자 당황해서 말을 더듬었습니다. 아니, 그건 그런 뜻이 아니라. 그런 뜻이 아니면 무슨 뜻인데요? 당신 부모님은 내 부모고 내 부모님은 내 부모일 뿐이라는 뜻이었나요? 당신 말대로 할게요. 이건 내 엄마 일이니 내가 알아서 할게요. 당신은 당신의 급한 회사 일이나 보러 가세요.
저는 그 말을 끝으로 외투를 챙겨 들고 집을 나섰습니다. 등 뒤에서 저를 부르는 남편의 목소리가 들렸지만 단 한 번도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병원으로 달려가는 내내 제 머릿속은 차갑게 식어 있었습니다. 슬픔이나 분노 같은 감정은 더 이상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오직 한 가지 생각뿐이었습니다. 이제 정말 끝내야겠다. 응급실에 도착하니 다행히 엄마는 크게 다치지는 않으셨습니다. 발목을 접질려 깁스를 하셨지만 입원할 정도는 아니라고 했습니다. 형제들과 함께 엄마를 부축해 집으로 모셔왔습니다. 약을 드시고 잠드신 엄마의 얼굴을 보니 그간의 고생이 주름살이 되어 깊게 패어 있었습니다. 잠결에도 끙끙 앓는 소리를 내시는 엄마를 보며 저는 마침내 결심을 굳혔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버스 안에서 저는 창밖의 풍경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더 이상 이렇게 살 수는 없다. 더는 내 인생을, 내 엄마의 인생을 저 이기적인 사람에게 저당 잡힌 채 살아갈 수는 없다. 저는 제 손으로 모든 것을 바로잡아야만 했습니다. 그날 밤 저는 다시 낡은 가계부를 꺼냈습니다. 그리고 맨 뒷장에 비어있는 페이지에 한 줄 한 줄 숫자를 적어 내려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동안 시댁에 들어간 돈들을 기억나는 대로 모두 시동생의 대학 등록금, 시누이의 결혼 예단과 혼수 비용, 시아버지의 환갑잔치 비용, 해마다 명절과 생신 때마다 챙겨드린 용돈과 선물들 적으면 적을수록 그 액수는 눈덩이처럼 불어났습니다. 어림잡아 계산해 보아도 웬만한 작은 평수 아파트 한 채 값은 훌쩍 넘는 돈이었습니다. 그 돈은 모두 제가 밤낮으로 일해 번 돈, 그리고 친정 부모님이 제게 쥐어주신 돈이었습니다. 제 피와 땀 그리고 친정의 희생이 고스란히 녹아있는 돈이었습니다. 저는 펜을 내려놓고 그 어마어마한 숫자들을 가만히 바라보았습니다. 이제 이 돈을 되찾아올 것입니다. 아니, 되찾는 것이 아닙니다. 당연한 내 몫을 주장하는 것입니다. 이 돈으로 저는 엄마에게 새로운 세상을 선물해 드릴 것입니다. 아무도 엄마를 함부로 대하지 못하고 더 이상 춥고 어두운 곳에서 밤을 보내지 않아도 되는 따뜻하고 안전한 당신만의 세상.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 창밖을 보았습니다. 어둠이 짙게 깔린 도시의 불빛들이 보석처럼 빛나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불빛들을 보며 조용히 다짐했습니다. 저 수많은 불빛 중에 우리 엄마를 위한 등불 하나를 반드시 내 손으로 밝히고야 말겠다고. 그래, 이제부터 시작이다. 내 청춘을 바쳐 당신들 집안을 일으켰으니 이제 내 남은 인생은 오롯이 내 엄마의 집을 짓는 데 쓸 것이다. 한 집에 살면서도 우리는 완벽한 타인이 되었습니다. 아침 식탁에는 늘 두 개의 세상이 존재했습니다. 남편은 제가 차려놓은 밥을 말없이 먹었고 저는 물 한 잔으로 아침을 대신했습니다. 우리는 서로에게 눈길 한 번 주지 않았고 필요한 말은 숨막히는 침묵으로 대신했습니다. 집안의 공기는 얼음장처럼 차가웠지만 제 마음속은 오히려 뜨거운 불길이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그 불길은 복수심이나 분노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제 인생에서 처음으로 가져보는 나 자신과 내 어머니를 위한 뜨거운 희망이었습니다. 며칠이 지났습니다. 저는 더 이상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남편이 출근하고 텅 빈 집안에 홀로 남았을 때 저는 장롱 깊숙한 곳에 숨겨두었던 통장 하나를 꺼내 들었습니다. 식당 일을 도와주고 밤새 부업을 하며 10년 넘게 모아온 제 이름 석자가 박힌 통장이었습니다. 표지가 누렇게 바랜 통장을 여는 손이 가늘게 떨렸습니다. 그 안에는 제 청춘의 고단함과 맞바꾼 숫자들이 빼곡히 찍혀 있었습니다. 생각보다 큰 금액은 아니었지만
제게는 천금보다 더 무거운 돈이었습니다. 이 돈이 제 반격의 시작을 알리는 유일한 무기였습니다. 저는 외출 준비를 했습니다. 평소에는 입지 않던 가장 아끼던 옷을 꺼내 입고 희미하게나마 화장도 했습니다. 거울 속에 비친 제 모습이 낯설었습니다. 늘 누군가의 아내, 누군가의 엄마로만 살았던 제 얼굴 위에 오영이라는 한 여자의 얼굴이 겹쳐 보였습니다. 저는 낯선 제 모습을 향해 작게 속삭였습니다. 할 수 있어. 너는 할 수 있어. 태어나 처음으로 저는 혼자 부동산의 문을 열었습니다. 어서 오세요 하는 젊은 직원의 목소리에 심장이 쿵쾅거렸습니다. 평생 시장과 마트 외에는 가본 곳이 없는 제게 이곳은 너무나 낯선 세상이었습니다.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저 칠순 넘으신 저희 어머니께서 혼자 지내실 작은 집을 좀 알아보고 싶은데요. 부동산 사장님은 제 행색을 위아래로 훑어보더니 이내 의례적인 미소를 지으며 저를 자리에 앉혔습니다. 그의 눈빛 속에는 과연 이 사람이 집을 살 돈이나 있을까 하는 의구심이 스치듯 지나갔지만 저는 애써 태어난 척했습니다. 그는 여러 아파트의 사진과 평면도를 보여주며 기계적으로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역세권, 남양, 로열층 생전 처음 들어보는 낯선 단어들이 귓가를 맴돌았습니다. 저는 마치 시험을 보는 학생처럼 중개사의 말 한마디 한마디를 놓치지 않으려 애쓰며 수첩에 꼼꼼히 받아 적었습니다. 어머님 혼자 지내실 거면 15평 정도의 작은 평수가 좋겠네요. 요즘 이 근처 시세가. 그가 제시하는 금액은 제 통장 잔고를 훌쩍 뛰어넘는 액수였습니다.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혹시 대출은 얼마나 받을 수 있을까요? 제 질문에 의 눈이 조금 동그래졌습니다. 그는 잠시 저를 다시 쳐다보더니 이전보다 조금 더 친절한 목소리로 대출 조건과 이자율에 대해 설명해 주었습니다. 모든 것이 복잡하고 어렵게만 느껴졌지만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하나하나 되물었습니다. 1시간이 넘는 상담을 마치고 부동산을 나서는 길,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을 뻔했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뜨거운 무언가가 솟아오르고 있었습니다. 두려움과 막막함 속에서도 저는 제 손으로 무언가를 해낼 수 있다는 작은 가능성을 발견한 것입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저는 버스 창가에 기대어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서러워서도 슬퍼서도 아니었습니다. 50평생을 넘게 살면서 처음으로 제 인생의 주인이 된 것 같은 벅찬 감정이 눈물이 되어 흘러내렸습니다. 이 집은 남편의 허락이나 시댁의 인정을 받기 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직 내 어머니, 평생을 고생만 하신 우리 엄마를 위한 나의 첫 번째 선물이 될 것이었습니다. 그 어떤 간섭도, 그 어떤 눈치도 보지 않아도 되는 엄마만의 아늑한 보금자리. 그날 이후 저의 하루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남편이 잠든 새벽에 일어나 컴퓨터를 켜고 부동산 사이트를 샅샅이 뒤졌습니다. 지도 앱을 켜서 제가 점 찍어둔 아파트 주변에 병원이나 시장이 있는지, 버스 정류장은 가까운지를 몇 번이고 확인했습니다. 햇볕이 잘 드는지, 동네는 안전한지를 알아보기 위해 낮에는 직접 그 동네를 찾아가 서성이기도 했습니다. 제 수상한 외출이 잦아지자 남편도 무언가 눈치를 챈 듯 했습니다. 요즘 어딜 그렇게 나가? 얼굴 보기가 힘드네. 그의 비아냥거림에 저는 아무렇지 않게 대꾸했습니다. 바람 좀 쐬고 왔어요. 당신이 하도 집안 공기를 차갑게 만드셔서 숨이라도 쉬어야 살 것 같아서요. 제 당당한 태도에 남편은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하고 입을 다물었습니다.
그는 아마 제가 친구들을 만나 신세 한탄이나 하고 다닌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제가 그의 뒤통수를 칠 거대한 계획을 세우고 있다는 것은 꿈에도 상상하지 못한 채 며칠 뒤 저는 마침내 마음에 쏙 드는 집을 발견했습니다. 오래된 아파트였지만 남향이라 햇볕이 잘 들었고 큰 병원과 재래시장이 걸어서 10분 거리에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가격이 제 예상과 대출을 합하면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이었습니다. 저는 떨리는 마음으로 부동산에 전화를 걸어 집을 직접 보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집을 보러 가기 전날 밤 저는 엄마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엄마, 잘 지내? 다리는 좀 어때? 그럼 괜찮고 말고. 근데 너는 목소리가 왜 그러냐? 무슨 일 있어? 아니야, 엄마. 좋은 일이야. 엄마, 내가 엄마한테 집 하나 사주면 어떨 것 같아? 수화기 너머로 엄마의 숨소리가 멈추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한참 동안 아무 말이 없던 엄마는 이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영희야, 너 무슨 소리를 하는 거니? 내 살림도 팍팍할 텐데 이 늙은이 집은 무슨. 나는 지금 여기도 괜찮아. 괜한 생각 마라. 엄마, 이건 그냥 하는 소리가 아니야. 나 정말로 엄마 집 알아보고 있어. 햇볕 잘 드는 따뜻한 집으로. 이제 더는 춥고 곰팡이 냄새나는 데서 살게 안 할 거야. 제 단호한 목소리에 엄마는 끝내 울음을 터뜨리셨습니다. 우리 딸, 우리 착한 딸. 엄마의 그 울음소리에 제 결심은 더욱 단단해졌습니다. 다음 날 저는 부동산 중개인과 함께 그 집을 찾아갔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서는 순간 따스한 햇살이 거실 가득 쏟아져 들어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결심했습니다. 여기가 바로 우리 엄마의 새로운 집이 될 것이라고. 계약할게요. 제 말에 중개인은 놀란 표정을 지었지만 이내 서류를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계약금을 걸고 집으로 돌아오는 제 발걸음은 구름 위를 걷는 것처럼 가벼웠습니다. 제 인생에서 처음으로 제 의지로 무언가를 성취해냈다는 기쁨이 온몸을 감쌌습니다. 그날 밤 저는 다시 낡은 가계부를 펼쳤습니다. 그리고 계약한 아파트의 주소를 맨 첫 장에 적었습니다. 우리 엄마 집. 그 세 글자를 적는데 또다시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집 한 채를 사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지난 30년간의 억울함과 서름을 딛고 제 인생의 주도권을 되찾아오는 장엄한 싸움의 시작이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 싸움에서 반드시 이길 것입니다. 제 등 뒤에는 제가 평생을 지켜야 할 단 한 사람, 우리 엄마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제 폭풍이 몰려올 것입니다. 남편이 이 사실을 알게 되면 집안이 발칵 뒤집힐 테지요. 하지만 저는 두렵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기다려졌습니다. 그 폭풍의 한가운데서 나는 가장 단단한 바위가 되어 서 있을 테니까요. 요즘 도대체 어딜 그렇게 싸돌아다니는 거야? 저녁 식탁에서 남편이 툭 하고 던진 말이 얼음처럼 날아와 박혔습니다. 며칠 동안 이어진 침묵을 깬 그의 첫마디는 안부가 아닌 신문이었습니다. 저는 밥을 씹는 둥 마는 둥 하며 대꾸했습니다. 사람 좀 만나고 다녀요. 친구도 만나고. 친구나 만나는 사람 얼굴이 왜 그렇게 시커매? 꼭 뭐 훔친 사람처럼. 당신 요즘 나한테 뭐 숨기는 거 있지? 솔직하게 말해. 그의 의심 가득한 눈초리가 제 얼굴을 샅샅이 훑쳤습니다. 저는 숟가락을 내려놓고 그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았습니다. 제 눈빛에 그가 움찔하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숨기긴 뭘 숨겨요. 당신한테 이제 궁금한 것도 기대하는 것도 없는데 내가 뭘 하든 당신이 상관할 바 아니잖아요. 우리 각자 알아서 하기로 한 거 아니었나요? 제 말에 남편은 얼굴이 벌개져서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날 이후 그는 저를 그림자처럼 따라다니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통화라도 할라치면 어느새 등 뒤에 와 서 있었고, 잠시 외출이라도 하려고 하면 어디 가냐, 누구 만나냐, 언제 오냐 취조하기 바빴습니다. 그의 집요한 감시는 제 숨통을 조여왔지만 한편으로는 우스웠습니다. 평생을 제게 무관심했던 사람이 제가 자신의 통제에서 벗어나려 하자 비로소 불안해하는 모습이 가소로웠습니다. 저는 그의 감시를 비웃기라도 하듯 보란 듯이 외출을 계속했습니다. 은행에 가서 대출 서류를 준비하고 부동산 중개인과 만나 잔금 치를 날짜를 조율했습니다. 운명의 그날은 계약서에 잔금을 치르기 며칠 전날 밤이었습니다. 저는 방에서 홀로 구겨질세라 애지중지하던 아파트 계약서를 다시 한번 펼쳐보고 있었습니다. 노란 등 불빛 아래 매수인 오영이라고 적힌 제 이름 석자가 유독 선명하게 빛났습니다. 제 인생 처음으로 온전히 제 힘으로 이뤄낸 성과물이었습니다. 그 이름을 가만히 손끝으로 쓸어보는데 쾅 하고 방문이 거칠게 열렸습니다. 술에 취해 비틀거리는 남편이 이글거리는 눈으로 저를 노려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시선은 제 손에 들린 종이 한 장에 그대로 꽂혔습니다. 그게 뭐야? 그의 목소리는 분노로 낮게 잠겨 있었습니다. 저는 피할 수 없는 순간이 왔음을 직감했습니다. 저는 당황하지 않고 천천히 계약서를 접어 화장대 위에 올려두었습니다. 남편은 비틀거리며 방으로 들어와 화장대 위에 계약서를 와락 낚아챘습니다. 그의 눈이 종이 위를 빠르게 훑어내렸습니다. 아파트 주소, 금액, 그리고 매수인 오영이. 하하하. 남편은 갑자기 미친 사람처럼 웃기 시작했습니다. 그 웃음소리가 온 집안을 서늘하게 울렸습니다. 그는 웃음을 멈추고 순식간에 악기 같은 표정으로 돌변해 제게 소리쳤습니다. 이게 다 뭐냐고. 내가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가 있어. 내 돈 빼돌려서 처가의 아파트를 사줘? 이 도둑 같은 년. 내 돈이라는 그 말에 제 온몸의 피가 거꾸로 솟는 것 같았습니다. 제가 평생을 바쳐 모은 돈, 제 청춘과 맞바꾼 돈을 그는 단 한순간에 자신의 것이라고 말하고 있었습니다. 남편은 계약서를 갈기갈기 찢어 제 얼굴에 집어 던졌습니다. 종이 조각들이 눈처럼 흩날리며 제 몸 위로 떨어져 내렸습니다. 말해. 언제부터 이런 짓을 꾸민 거야? 내가 그렇게 우스웠어? 내 등 뒤에서 호박씨 까면서 이딴 더러운 짓거리를 하고 있었냐고. 그는 제 어깨를 거칠게 움켜쥐고 흔들었습니다. 금방이라도 저를 때릴 듯한 기세였습니다. 하지만 저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의 눈을 똑바로 마주보며 얼음처럼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더러운 짓은 당신이 했지. 30년 동안 나를 종처럼 부려먹고 내 모든 걸 빼앗아간 건 바로 당신이잖아. 뭐, 이 여자가 미쳤나? 내가 뭘 빼앗아? 내가 이 집에서 먹고 자고 내 돈으로 산 옷 입고 다니는 건 생각 안 해? 은혜도 모르는 배신자 같으니. 은혜? 당신이 내게 베푼 은혜가 뭔데? 내 청춘을 헐값에 사들여 당신 집안의 대를 잇고 당신 식구들 뒤치다꺼리를 하게 만든 거? 아니면 내 부모 칠순 잔치에 빈손으로 와서 내 가슴에 대못을 박은 거? 제 반격에 남편은 순간 할 말을 잃은 듯 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곧 다시 이성을 잃고 날뛰기 시작했습니다. 닥쳐. 어디서 말대꾸야. 이 집은 당장 취소해. 내 허락 없이는 단 한 푼도 못 써. 내 돈이 어디 있어. 내가 버는 모든 돈은 다 내 돈이고 우리 집 돈이야. 알아들어? 바로 그때였습니다. 저는 기다렸다는 듯
제 등 뒤에 숨겨두었던 낡은 가계부를 꺼내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얼굴 앞에 세차게 내던졌습니다. 둔탁한 소리를 내며 바닥에 떨어진 가계부 뭉치를 남편은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내려다보았습니다. 그게 뭔데? 저는 바닥에 떨어진 가계부 중 한 권을 주워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눈앞에 펼쳐 보였습니다. 내 돈이 어디 있냐고? 궁금해? 그럼 지금부터 똑똑히 보게 해줄게. 당신이 그토록 궁금해하는 내 돈이 지난 30년 동안 어디에 어떻게 쓰였는지, 당신과 당신 가족들이 내 피를 어떻게 빨아먹고 살아왔는지 낱낱이 보여주겠다고. 제 목소리에는 서러움이나 분노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지옥의 밑바닥에서부터 끓어오르는 차갑고도 비장한 선전포고였습니다. 남편은 제 생전 처음 보는 도끼 서린 눈빛에 질려 뒷걸음질 쳤습니다. 너 정말 미쳤구나. 그래, 나 미쳤어. 당신네 식구들이 나를 이렇게 미치게 만들었어. 이제 시작이야, 김철수 씨. 당신이 그토록 부르짖던 공평하고 합리적인 계산, 지금부터 시작해보자고. 계산기 가져와. 내 30년 청춘값이 얼마인지 오늘 밤새도록 우리 한번 두들겨보자. 저는 바닥에 흩어진 계약서 조각들을 가만히 내려다보았습니다. 찢어진 종이는 다시 붙일 수 없겠지만 아무 상관없었습니다. 제 마음속에는 이미 조금도 훼손되지 않은 더욱 선명하고 거대한 계약서 한 장이 새겨지고 있었으니까요. 남편은 제 기세에 눌려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부들부들 떨기만 했습니다. 그는 마침내 최후의 카드를 꺼내 들었습니다. 좋아. 내가 이렇게 나온다 이거지? 내가 이 사실을 우리 부모님, 그리고 내 새끼들한테 다 말할 거야. 내 엄마라는 사람이 어떤 도둑년인지 온 세상에 다 까발려 주겠어. 그는 비틀거리며 안방을 나갔습니다. 저는 혼자 남은 방에서 차갑게 식어가는 공기를 느끼며 조용히 미소 지었습니다. 그래, 다 불러 모아. 당신 식구들, 내 자식들, 모두 다. 마침 잘 됐어. 어차피 모두가 모인 자리에서 이 지긋지긋한 연극의 마지막 막을 내릴 생각이었으니까. 나는 이제 더 이상 숨거나 피하지 않을 것이다. 내 손에 들린 이 낡은 가계부가 나의 가장 날카로운 칼이 되어줄 테니. 폭풍은 이제 막 시작되었을 뿐이었다. 주말 저녁 집안의 공기는 장례식장처럼 무겁고 차가웠습니다. 남편은 자신의 계획대로 시부모님과 다 큰 아들, 딸까지 모두 거실로 불러 모았습니다. 마치 중죄인을 심판하는 재판정처럼 모두가 소파에 둘러앉아 저를 가운데에 둔 채 굳은 표정으로 앉아 있었습니다. 시아버님은 무거운 한숨만 연신 내쉬었고 시어머니는 금방이라도 눈물을 쏟을 것처럼 입술을 파르르 떨고 계셨습니다. 아무것도 모른 채 불려온 아들과 딸은 이 숨막히는 분위기에 어쩔 줄 몰라 하며 저와 아빠의 눈치만 살피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 선 남편 김철수는 비장한 표정으로 저를 노려보고 있었습니다. 이 모든 상황을 연출한 감독처럼. 드디어 남편이 입을 열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연극 배우처럼 과장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아버님, 어머님, 그리고 내 아들, 딸들아. 오늘 내가 너희를 모두 부른 이유는 이 집안을 뒤흔드는 아주 끔찍하고 배신적인 사건이 일어났기 때문이다. 그는 저를 손가락으로 가리키며 목소리를 한껏 높였습니다. 바로 내 엄마, 내 아내인 이 사람이 우리 가족 몰래 집안의 돈을 빼돌려 자신의 친정어머니 아파트를 사주는 천인공노할 짓을 저질렀다. 그의 말이 떨어지자마자 시어머니가 기다렸다는 듯이 가슴을 치며 울부짖었습니다. 아이고 영희야,
내가 어찌 그럴 수가 있니? 우리가 너를 어떤 며느리로 생각했는데 내 아들이 벌어다 준 돈으로 내 친정 배만 불리려 했단 말이냐? 아이고, 내 팔자야. 아들과 딸의 얼굴은 하얗게 질려갔습니다. 엄마 정말이야? 딸의 떨리는 목소리가 제 심장을 찔렀습니다. 모든 화살이, 모든 비난이 일제히 저에게로 향했습니다. 저는 그 모든 시선을 온몸으로 받아내며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제 앞에 놓인 찻잔에 담긴 차가운 물을 단숨에 들이켰습니다. 목구멍을 타고 흐르는 냉기가 오히려 들끓던 속을 차분하게 가라앉혀 주었습니다. 네, 맞아요. 제가 샀어요. 제 담담한 인정에 가족들은 오히려 더 큰 충격을 받은 듯 했습니다. 남편은 제가 울며불며 용서를 빌 것이라 예상했는지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뭐, 내가 지금 그걸 잘했다고 인정하는 거야? 잘하고 잘못하고를 따지기 전에 사실부터 바로잡아야죠. 저는 집안의 돈을 빼돌린 적 없어요. 그 집은 온전히 제 돈으로 산 거니까요. 내 돈? 하? 지나가던 개가 웃겠다. 내가 평생 돈 한 푼 벌어본 적 없는 전업주부 주제에 내 돈이 어디 있어. 전부 다 내가 피땀 흘려번 돈이잖아. 남편의 고함에 저는 피식 웃음이 나왔습니다. 제 웃음에 그는 더욱 이성을 잃고 날뛰었습니다. 웃어? 지금 이 상황에 웃음이 나와? 아버님, 어머님 보세요. 이 여자가 지금 제정신이 아닙니다. 30년을 데리고 살았는데 내 뒤통수를 이렇게 칠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시어머니도 거들었습니다. 아가, 철수 말이 맞다. 내가 무슨 돈이 있니? 전부 내 아들이 고생해서 번 돈이지. 그걸 내 엄마한테 갖다 바치는 건 도둑질이나 마찬가지야. 당장 그 계약 취소하고 내 아들한테 무릎 꿇고 사죄하거라. 무릎 꿇고 사죄하라. 그 말이 제 마음속에 남아있던 마지막 미련한 조각마저 산산이 부수었습니다. 저는 더 이상 이 지긋지긋한 연극에 장단을 맞춰줄 필요가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어머님, 제가 정말 돈 한 푼 번 적 없는 줄 아세요? 저는 시어머니를 똑바로 쳐다보며 말했습니다. 제 목소리는 낮고 차분했지만 그 안에는 누구도 거스를 수 없는 단단한 힘이 실려 있었습니다. 제가 결혼하고 나서부터 식당 주방일, 옷 공장 미싱일, 밤새도록 인형눈 붙이는 부업까지 안 해본 일이 없는 거 정말 모르셨어요? 당신 아들 월급만으로는 당신 막내 아들 대학 등록금 대고 막내딸 시집 보낼 수 없다는 거 정녕 모르셨냐고요. 제 말에 시어머니의 얼굴이 순간 굳어졌습니다. 과거의 기억들이 희미하게 떠오르는 듯 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애써 그 기억을 지우려는 듯 더 큰 소리로 저를 몰아세웠습니다. 그건 다 옛날 이야기고, 그리고 여자가 시집 왔으면 시댁을 위해 그 정도 희생은 당연한 거지. 그걸 지금 와서 생색을 내겠다는 거냐? 희생이요? 그래요, 희생. 저는 지난 30년간 제 인생 전부를 희생했어요. 그런데 당신 아들은 제 어머니 칠순 잔치에 빈손으로 와서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앞으로 각자 부모는 각자 챙기자고 했어요. 내 희생은 당연한 거고 자기가 해야 할 도리는 각자 하자고요. 이게 맞는 건가요, 아버님? 저는 처음으로 한쪽 구석에서 침묵만 지키고 있던 시아버님을 향해 물었습니다. 시아버님은 제 시선을 피하며 곤란한 표정으로 헛기침만 했습니다. 아무도 제 편은 없었습니다. 아니, 저는 처음부터 누구의 편도 기대하지 않았습니다. 남편이 다시 소리쳤습니다. 쓸데없는 소리 집어치워. 그래서 내가 잘했다는 거야? 훔친 돈으로 집 산 주제에 어디서 큰 소리야. 훔친 돈이라고요? 좋아요. 그럼 지금부터 뭐가 훔친 돈이고 뭐가 내 돈인지
한번 제대로 계산해 보죠. 저는 그 말을 끝으로 천천히 안방으로 향했습니다. 가족들은 제가 갑자기 왜 방으로 들어가는지 몰라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저를 쳐다보았습니다. 잠시 후 저는 양손에 무언가를 가득 들고 다시 거실로 나타났습니다. 뽀얀 먼지가 쌓인 낡고 두꺼운 책 뭉치들. 제가 30년간 기록해온 저의 피와 눈물이 담긴 비밀 장부였습니다. 저는 쿵 하는 소리가 나도록 가계부 뭉치를 거실 테이블 위에 내려놓았습니다. 그 소리에 모두가 움찔하며 놀랐습니다. 이게 다 뭐냐? 남편이 경계심 가득한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가계부예요. 가계부? 아? 이제 와서 가계부 타령이야? 살림 잘못했다고 고해성사라도 하려고? 남편의 비아냥에도 저는 눈썹 하나 까딱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가장 위에 놓인 가장 낡은 가계부 한 권을 집어들었습니다. 그리고 먼지를 손으로 툭툭 털어내고 천천히 첫 장을 펼쳤습니다. 그 순간 제 심장이 미친 듯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두려움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드디어 마침내 이 모든 것을 끝낼 수 있다는 해방감 때문이었습니다. 당신은 내가 평생 돈 한 푼 안 벌고 당신 등골이나 빼먹은 기생충인 줄 알았죠? 저는 남편의 눈을 꿰뚫을 듯이 쳐다보며 말했습니다. 이 안에는 당신이 모르는 내 30년의 역사가 담겨 있어요. 당신 월급이 얼마였고 생활비가 얼마였는지, 그리고 그 돈으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었던 당신 집안의 수많은 경조사와 빚들을 내가 어떻게 메꿔왔는지에 대한 아주 상세한 기록이죠.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 가족들 한 사람 한 사람의 얼굴을 천천히 둘러보았습니다. 공포와 의심, 불안과 경멸이 뒤섞인 얼굴들. 저는 그들을 향해 제 인생을 건 마지막 선전포고를 날렸습니다.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당신 아들이자 당신 아버지인 김철수 씨가 얼마나 유능한 가장이었는지, 그리고 나 오영이가 어떤 대접을 받아야 마땅한 사람인지에 대한 아주 정확하고 공평한 계산을요. 제 말이 끝남과 동시에 거실에는 바늘 떨어지는 소리조차 들릴 듯한 정적이 흘렀습니다. 모두가 숨을 죽인 채 제 손에 들린 낡은 가계부와 제 입술만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저는 조용히 숨을 한번 골랐습니다. 그리고 30년 전 신혼 첫 해의 어느 날짜가 적힌 페이지에 손가락을 짚었습니다. 시간은 멈추었고 오직 사람들의 거친 숨소리와 제 심장 소리만이 공간을 채웠습니다. 남편은 여전히 저를 잡아먹을 듯이 노려보고 있었고 시어머니는 어디 한번 해보라는 듯 팔짱을 낀 채 비웃음을 머금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모든 것을 비웃듯 책장을 넘기는 소리가 유난히 크게 울리도록 가계부의 첫 장을 펼쳤습니다. 낭독을 시작하기 전에 이 가계부의 규칙부터 설명해 드리죠. 여기에는 당신 월급 날짜와 금액, 그리고 그 돈이 어디에 쓰였는지가 먼저 적혀 있어요. 그리고 그 옆에는 당신 월급만으로는 도저히 해결할 수 없었던 추가 지출 내역과 그 돈을 마련하기 위해 제가 무슨 일을 했는지가 상세히 적혀 있습니다. 저는 나지막하지만 거실의 모든 사람이 들을 수 있을 만큼 또렷한 목소리로 첫 번째 기록을 읽어 내려가기 시작했습니다. 1995년 8월 27일 시동생, 그러니까 당신 동생 대학 등록금 마지막 학기분 120만 원. 그때 당신 월급이 80만 원이었죠. 모자란 40만 원. 제가 시집 올 때 친정엄마가 몰래 쥐어준 제 금반지를 팔아서 메꿨어요. 뭐라고? 남편의 얼굴이 처음으로 미세하게 굳었습니다. 시동생의 등록금은 당연히 자기가 해결한 줄 알았던 모양입니다. 저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1997년 3월 5일. 시누이, 그러니까
당신 여동생 결혼할 때 어머님께서 사돈댁에 보낼 예단이 부족하다고 저를 달달 볶으셨죠. 결국 제가 결혼할 때 해온 예물과 예단을 전부 내놓았어요. 당시 시가로 계산하니 약 500만 원. 신우이는 지금도 자기가 오빠 덕에 호강하며 시집갔다고 말하고 다니더군요. 시어머니의 얼굴에서 웃음기가 사라졌습니다. 그녀는 그걸 어떻게 아직도 기억하고 있니? 라며 말을 더듬었습니다. 기억하냐고요? 제 살점이 뜯겨나가는 것 같았는데 어떻게 잊겠어요. 계속할까요? 2001년 8월 15일. 아버님 환갑잔치. 당신 친구들 앞에서 어깨에 힘주며 내가 크게 쏜다고 큰 소리쳤죠. 잔치값 1200만 원. 당신이 낸 돈은 700만 원 뿐이었어요. 나머지 500만 원, 제가 식당 주방에서 하루 14시간씩 설거지하고 밤에는 옷 공장 달려가 재봉틀 돌려서 석 달 동안 꼽아 모은 돈이었어요. 그때 제 손목이 너덜너덜해져서 젓가락질도 못했던 거 기억은 하세요? 제 말에 시아버지께서 마침내 고개를 푹 숙였습니다. 남편은 이제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파랗게 질린 얼굴로 저와 가계부를 번갈아 쳐다보기만 했습니다. 아들과 딸은 충격적인 표정으로 할머니와 아빠를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아이들은 아마 자신들의 아버지가 이렇게 대단한 사람인 줄로만 알고 살았을 테지요. 아, 당신 사업 자금도 있네요. 2005년 당신이 친구랑 동업했다가 사기당해서 5천만 원 빚더미에 앉았을 때 빚쟁이들이 매일같이 집으로 찾아와 깽판을 쳤죠. 당신은 무서워서 집에도 못 들어오고 밖으로만 나돌았고 그때 제가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친정으로 달려가 아버지께 무릎 꿇고 빌었어요. 딸 자식 남편 망하게 생겼다고 딱 한 번만 살려달라고. 결국 우리 아버지가 평생 모아오셨던 돈 5천만 원을 쥐어주셨어요. 이 돈은 자네 주는 게 아니라 내 딸 눈에서 피눈물 안 나게 하려고 주는 돈이라면서 당신 그 돈 받아들고 우리 아버지께 고맙다는 말 한마디라도 했었나요? 남편의 눈동자가 지진이라도 난 것처럼 흔들렸습니다. 그는 자기도 모르게 그건 장인어른이 나를 믿고 투자하신 따위의 말 같지도 않은 변명을 중얼거렸습니다. 투자요? 하? 그게 어떻게 투자예요? 밑 빠진 독에 물 붓기였지. 당신은 그 돈으로 빚 갚고 다시 일어섰지만 우리 아버지는 그 이후로 화병을 얻어 돌아가실 때까지 약을 입에 달고 사셨어요. 저는 더 이상 감정을 누르지 않았습니다. 지난 30년간 억눌러왔던 모든 분노와 서름이 목소리에 실려 터져나왔습니다. 어디 이것뿐인 줄 아세요? 해마다 돌아오는 당신 식구들 생일, 명절, 온갖 경조사 어머님 허리 아프다고 했을 때 수술비 500만 원, 아버님 임플란트 비용 800만 원. 당신 이름으로 나간 그 모든 돈들이 사실은 내 쌈짓돈이었다는 건 왜 아무도 모르죠? 내 이름으로 낸 돈은 단 한 푼도 없으니까. 모든 생색은 당신 아들이 내고 모든 고생은 나 혼자 짊어졌으니까. 저는 숨을 고르기 위해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거실은 이제 정적을 넘어 진공 상태에 가까워졌습니다. 모두가 얼어붙은 듯 미동도 하지 못했습니다. 저는 마지막 장을 향해 책장을 넘겼습니다. 그리고 가장 최근 기록이네요. 불과 한 달 전 어머님 병원비 200만 원. 당신이 나중에 준다고 했던 그 돈이죠. 그리고 우리 엄마 칠순 잔치 비용 350만 원. 전부 다 이 통장에서 나갔어요. 저는 테이블 위에 제 이름이 찍힌 비상금 통장을 던졌습니다. 이게 바로 당신이 그토록 찾던 내 돈의 출처예요. 당신이 잠든 밤 내가 잠 못 자고 일해서 번 돈. 당신이 술 마시고 노는 동안 내가 내 청춘을 갈아 넣어 모은 돈이라고요. 이제
이 모든 걸 합산해 볼까요? 저는 계산기를 가져와 지난 30년간의 지출 내역을 하나하나 더하기 시작했습니다. 뚜둑, 뚜둑 숫자가 찍히는 소리가 거실 안을 섬뜩하게 울렸습니다. 남편은 그 소리를 들으며 사형 선고를 기다리는 죄수처럼 하얗게 질려갔습니다. 마침내 계산이 끝났습니다. 저는 계산기에 찍힌 숫자를 모두가 볼 수 있도록 들어 보였습니다. 그 숫자를 본 가족들의 눈이 경악으로 물들었습니다. 그들이 평생 구경도 못 해볼 억소리 나는 금액이었습니다. 자, 이게 지난 30년간 당신 집안에 들어간 내 돈이에요. 내가 친정 엄마한테 사준 아파트 값은 이 돈에 비하면 푼돈 수준도 안 되네요. 안 그래요? 저는 남편을 향해 비웃음을 흘렸습니다. 당신이 원하는 대로 나 이제부터 각자 효도할 거예요. 아주 철저하게. 그러기 위해서 일단 내가 당신에게 빌려준 이 돈부터 받아야겠어요. 물론 30년 동안의 이자까지 쳐서. 아, 친정아버지가 당신에게 주신 돈 5천만 원도 더해 다시 계산해야겠네요. 왜 말이 없으세요, 김철수 씨? 당신이 좋아하는 공평하고 합리적인 계산이잖아요. 이제 당신 월급으로 당신 부모님 용돈 드리고 병원비 대고 또 나한테 갚아야 할 이 빚도 갚아 나가야겠네요. 할 수 있겠어요? 당신 혼자 힘으로? 남편은 마침내 거실 바닥에 무너지듯 주저앉았습니다. 그의 어깨는 수십 년의 거짓말의 무게에 짓눌려 더 이상 펴지지 않았습니다. 시어머니는 입술만 달싹일 뿐 아무 말도 하지 못했고 시아버지는 조용히 눈물을 훔치고 있었습니다. 아들과 딸은 이제 경멸이 가득한 눈으로 자신들의 아버지를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완벽한 역전이었습니다. 저는 바닥에 주저앉은 남편을 차갑게 내려다보며 마지막 말을 건넸습니다. 내 어머니 아파트 계약 취소 안 할 겁니다. 그건 당신에게 받아야 할 빚의 극히 일부를 먼저 받는 것뿐이니까. 그리고 이 집 조만간 변호사와 함께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재산 분할 정확하게 해야죠. 네모, 단 1원 한 장도 양보할 생각 없으니까. 그렇게 하세요. 저는 제 할 말을 모두 마친 뒤 낡은 가계부와 통장을 품에 안고 방으로 들어왔습니다. 문을 닫는 순간 30년 묵은 체증이 한꺼번에 내려가는 듯한 해방감이 온몸을 감쌌습니다. 전쟁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이제부터는 오롯이 나 자신을 위한 삶을 되찾는 일만 남았습니다. 내가 마지막 말을 끝냈을 때 거실은 마치 시간이 멈춘 듯 깊고 무거운 침묵에 잠겼습니다. 바닥에 주저앉은 남편은 텅 빈 눈으로 허공만 바라보고 있었고 시어머니는 하얗게 질린 얼굴로 마른 입술만 연신 깨물고 있었습니다. 평생 큰 소리 한 번 제대로 못 내시던 시아버지는 주름진 손으로 얼굴을 감싼 채 조용히 어깨를 들썩이고 계셨습니다. 그 얼어붙은 정적을 깬 것은 다름 아닌 제 아들이었습니다. 28, 제 아비의 젊은 시절을 꼭 빼닮았지만 그 눈빛만은 전혀 다른 아들이 떨리는 목소리로 입을 열었습니다. 아버지, 엄마 말이 전부 사실이에요? 아들의 목소리는 단순한 질문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자신이 믿고 존경해온 아버지라는 존재의 근간을 뒤흔드는 절망적인 확인이었습니다. 남편은 아들의 말에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는 무언가 변명을 하려는 듯 입을 열었지만 아들의 눈에 담긴 깊은 실망과 경멸을 마주한 순간 모든 말을 삼켜버렸습니다. 그가 평생 지키려 했던 가장으로서의 권위, 아버지로서의 자존심이 아들의 그 눈빛 한 번에 산산조각 나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는 결국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다시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그때 시어머니가 비틀거리며 제게 다가왔습니다.
그리고는 제 앞에 털썩하고 무릎을 꿇었습니다. 영희야, 내가 죽을 죄를 졌다. 이 늙은이가 눈이 멀어서 내가 우리 집안에 얼마나 큰 복이었는지도 모르고 널 구박하고 무시만 했구나. 제발 용서해다오. 이 못난 시어미를. 시어머니는 제 바짓가랑이를 붙잡고 통곡하기 시작했습니다. 30년 만에 처음 보는 시어머니의 눈물이었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은 얼음처럼 차가웠습니다. 저 눈물은 진정한 참회의 눈물이라기보다 모든 것을 잃게 될지도 모른다는 공포에서 비롯된 눈물임을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일어나세요, 어머님. 지금 와서 용서를 구하시는 이유가 뭔데요? 제가 빚쟁이가 되어 당신 아들을 길바닥에 나앉게 할까봐 무서우세요? 아니면 당신 노후를 책임져 줄 든든한 금고가 사라질까봐 두려우세요? 제 싸늘한 말에 시어머니는 울음을 멈추고 저를 올려다보았습니다. 그녀의 눈에 당혹감이 어렸습니다. 아니다, 영희야. 정말 그런 게 아니야. 나는 그냥 우리 가정이 이렇게 깨지는 게 싫어서. 가정이요? 이 집이 언제부터 가정이었는데요? 저에게는 30년짜리 감옥이었고 당신들에게는 안락한 휴식처였을 뿐이죠. 이제 와서 가정이 깨질까봐 걱정되세요? 진작에 하셨어야죠. 그 걱정은. 저는 시어머니의 손을 차갑게 뿌리쳤습니다. 그리고 소파에 앉아 눈물만 뚝뚝 흘리고 있는 딸을 향해 말했습니다. 딸, 너도 잘 들어. 엄마가 왜 이렇게까지 하는지. 엄마는 내가 엄마처럼 살지 않기를 바랄 뿐이야. 누구의 아내, 누구의 며느리로 희생만 하다가 나중에 내 인생이 빈 껍데기만 남았다는 걸 깨닫게 하고 싶지 않아. 내 인생의 주인은 너 자신이라는 걸 절대로 잊지 마. 딸은 고개를 끄덕이며 미안해. 엄마 미안해. 내가 너무 몰랐어라며 오열했습니다. 자식들의 눈물에 가슴 한쪽이 아려왔지만 저는 독하게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지금 동정에 휩쓸려서는 안 되었습니다. 이 기회에 이 썩어빠진 관계를 완전히 도려내야만 했습니다. 저는 무너진 남편을 내려다보며 최후 통첩을 했습니다. 김철수 씨, 당신에게 3가지를 요구하겠어요. 남편은 기어들어가는 목소리로 뭔데라고 물었습니다. 저는 그를 차갑게 내려다보며 변호사에게 미리 조언을 구해 정리해둔 제 요구사항을 차분하지만 단호하게 전달했습니다. 저는 더 이상 분노하거나 당신과 싸우고 싶지 않아요. 그냥 제가 잃어버린 30년의 정당한 대가를 되찾으려는 것뿐이에요. 저는 잠시 숨을 골랐다가 말을 이었습니다. 첫째, 제 어머니의 아파트 잔금. 그건 당신이 지난 세월 동안 내게 진 빚의 일부를 가장 먼저 갚는다는 의미가 될 겁니다. 당신이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다면 가장 먼저 해결해야 할 문제예요. 당신의 성의를 보여줄 마지막 기회이기도 하고요. 제 말에는 협박이 아닌 차가운 통보의 무게가 실려 있었습니다. 만약 이 돈을 해결할 의지를 보이지 않는다면 저는 더 이상 당신과 어떤 대화도 하지 않을 겁니다. 그리고 이 가계부를 근거로 당신이 부당하게 취득하고 제가 기여한 모든 재산에 대한 반환 청구 소송을 먼저 진행할 겁니다. 법정에서 당신이 얼마나 형편없는 가장이었는지, 제가 얼마나 많은 기여를 했는지 시시비비를 가리게 되겠죠. 둘째, 이 집. 어차피 우리 관계는 끝났으니 함께 살 이유가 없겠죠. 빠른 시일 내에 처분하고 재산을 정리했으면 해요. 셋째, 이혼. 거부할 수 없을 겁니다. 이 또한 법정에서 보게 되겠죠. 물론 재산 분할 과정에서 이 가계부는 제 기여도를 증명할 가장 강력한 증거가 될 거고요. 당신은 아마 당신 몫을 거의 주장하기 힘들 겁니다. 위자료 청구도 당연히 할 거고요. 저는 제 할 말을 모두 마친 뒤
남편의 얼굴을 똑바로 쳐다보았습니다. 선택하세요. 최소한의 인간적인 도리를 지키며 이 관계를 정리할 것인지 아니면 법정에서 모든 진실이 까발려지며 철저하게 망신당하고 모든 것을 빼앗길 것인지 결정은 당신이 하세요. 제 요구사항에 가족들은 모두 사색이 되었습니다. 남편은 제발 영희야, 제발 그것만은 이혼만은이라며 애원했지만 제 결심은 확고했습니다. 이제 와서 애원하지 마. 역겨우니까. 당신이 내 어머니 칠순 잔치에서 그 말을 뱉은 순간 당신과 나는 이미 끝난 사이야. 저는 말을 마친 뒤 제 휴대전화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보란 듯이 이미 저장되어 있던 번호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스피커폰으로 전환하자 익숙한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네, 오영희 여사님. 박 변호사입니다. 저는 가족들을 한번 쓱 둘러본 뒤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변호사님, 지난번에 상담드렸던 대로 이혼 및 재산분할 소송 바로 진행해 주세요. 증거 자료는 말씀드렸던 30년치 가계부 전부 가지고 있습니다. 내일 오전에 서류 가지고 바로 찾아뵙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여사님. 내일 뵙겠습니다. 짧은 통화를 마쳤을 때 거실의 모든 사람들은 저를 마치 처음 보는 사람처럼 혹은 괴물처럼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눈에는 더 이상 저를 향한 무시나 동정이 없었습니다. 오직 모든 것을 치밀하게 준비한 사람에 대한 두려움만이 가득했습니다. 시아버지가 무거운 몸을 일으켜 제게 다가왔습니다. 그리고는 제 앞에서 허리를 90도로 깊게 숙였습니다. 미안하다, 아가. 이 늙은이가 못나서 내 고생을 모른 척했다. 내 아들놈이 저 모양이 된 건 전부 다 내 잘못이다. 그러니 제발. 저는 시아버지의 사과를 말없이 받았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아버님, 이제 와서 누구의 잘못을 따지고 싶지 않아요. 저는 그냥 제 것을 되찾고 싶을 뿐입니다. 제가 마땅히 누렸어야 할 행복, 제가 마땅히 받았어야 할 존중, 그것들을 이제라도 제 손으로 찾겠다는 겁니다. 그날 밤 시부모님은 도망치듯 집을 떠났습니다. 남편은 망연자실한 채 거실 소파에 쓰러져 잠들었고 아이들은 제 방문 앞에서 한참을 서성이다 조용히 자기들 방으로 돌아갔습니다. 저는 혼자 방에 앉아 창밖의 어두운 밤하늘을 바라보았습니다. 모든 것을 폭로하고 모든 관계를 끊어낼 것을 선언했지만 마음 한편이 시리고 아픈 것은 어쩔 수 없었습니다. 30년의 세월이 그렇게 쉽게 지워질 리가 없었으니까요. 하지만 저는 후회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비록 홀로 서야 하고 힘든 싸움을 계속해야겠지만 저는 더 이상 두렵지 않았습니다. 내일 아침 저는 당당하게 은행으로 가고 변호사 사무실로 갈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내 어머니의 따뜻한 보금자리가 될 아파트의 주인이 될 것입니다. 내 인생의 진짜 주인은 바로 나 오영이라는 것을 세상에 증명해 보일 것입니다. 창밖으로 조금씩 동이 트는 것이 보였습니다. 길고 길었던 밤이 드디어 끝나가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집안에는 밤새 내린 폭풍의 잔해 대신 서늘하고도 낯선 평화가 감돌았습니다. 저는 밤새 뜬 눈으로 지새웠지만 이상하게도 몸은 깃털처럼 가벼웠습니다. 30년간 저를 짓누르던 무거운 갑옷을 벗어던진 기분이었습니다. 거실로 나가보니 남편은 하룻밤 사이에 10년은 늙어버린 듯 그의 얼굴은 잿빛으로 변해 있었습니다. 그는 저를 보더니 힘겹게 입을 열었습니다. 돈은 어떻게든 마련해 볼게. 은행 문 열자마자 가볼 테니 제발 이혼만은. 그의 목소리는 더 이상 위압적이거나 거만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모든 것을 잃은 자의 공허한 애원만이 담겨 있었습니다. 저는 그를 가만히 내려다보며 아무 감정 없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같이 가요, 은행. 당신이 딴 생각 못하게 내 눈으로 직접 확인해야겠으니까. 은행으로 가는 내내 차 안에는 숨막히는 침묵만이 흘렀습니다. 남편은 운전대를 잡은 손을 부들부들 떨었고 저는 창밖만 바라보았습니다. 은행에 도착해 남편이 자신의 적금을 깨고 마이너스 통장을 만들고 여기저기 손을 벌려 돈을 마련하는 모든 과정을 저는 그의 바로 뒤에 서서 묵묵히 지켜보았습니다. 창구 직원의 의아한 눈빛도 주변 사람들의 수군거림도 아무렇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부끄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당연한 내 몫을 되찾는 정당한 권리 행사였습니다. 마침내 제 통장에 약속한 금액이 모두 입금되었습니다. 그 숫자를 확인하는 순간 저는 부동산 중개인에게 바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잔금 지금 바로 보내겠습니다. 전화를 끊고 저는 남편을 돌아보지 않은 채 은행을 나섰습니다. 등 뒤에서 그의 나지막한 흐느낌이 들려오는 것 같았지만 저는 걸음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이제 와서 흘리는 저 눈물의 의미를 더는 헤아리고 싶지 않았습니다. 변호사 사무실에서 모든 서류 절차를 마친 뒤 저는 곧장 엄마에게로 향했습니다. 낡고 어두운 반지하 방 문을 열자마자 코를 찌르던 곰팡이 냄새. 그곳에 제 엄마가 있었습니다. 저는 엄마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엄마, 가자. 어딜? 우리 집. 이제부터 엄마가 사실 따뜻한 우리 집에. 엄마는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저를 따라 나섰습니다. 택시를 타고 낯선 아파트 단지 앞에 내렸을 때 엄마는 불안한 눈으로 주위를 두리번거렸습니다. 저는 엄마의 손을 더욱 꽉 잡고 볕이 잘 드는 5층으로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현관문 앞에 서서 열쇠를 꺼내 문을 열었습니다. 들어와, 엄마. 여기가 이제 엄마 집이야. 문을 열고 들어서는 순간 거실 창으로 쏟아지는 눈부신 햇살이 우리 모녀를 따뜻하게 감쌌습니다. 엄마는 그 자리에 서서 집안 구석구석을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둘러보았습니다. 깨끗한 벽지, 반짝이는 마룻바닥, 그리고 창밖으로 보이는 푸른 나무들. 영희야, 이게 정말이냐? 내가 꿈을 꾸는 게냐? 엄마는 거실 한가운데에 주저앉아 어린아이처럼 목 놓아 울기 시작했습니다. 평생의 서름과 고생이 한꺼번에 터져나오는 듯한 울음이었습니다. 저는 엄마의 곁에 조용히 다가가 그 작은 어깨를 꼭 안아주었습니다. 이제 울지 마, 엄마. 앞으로는 이렇게 좋은 데서 웃을 일만 있을 거야. 내가 그렇게 만들어줄게. 내가 이제 엄마의 집이 되어줄게. 그날 우리는 새 집에서 부둥켜 안고 한참을 울었습니다. 그것은 슬픔의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 기쁨과 감사의 눈물이었습니다. 엄마는 한참을 우시더니 제 손을 잡고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내가 사준 이 집보다 내가 이제라도 내 인생을 찾은 게 더 기쁘다. 이 못난 어미 때문에 너무 오래 참고 살았어. 이제는 너를 위해 살아라, 영희야. 엄마의 그 말 한마디에 저는 30년의 세월을 모두 보상받은 기분이었습니다. 몇 주가 지났습니다. 이혼 절차는 변호사의 도움으로 일사천리로 진행되었습니다. 남편은 모든 것을 포기한 듯 제가 내민 모든 서류에 묵묵히 도장을 찍었습니다. 재산 분할 역시 가계부의 기록을 바탕으로 제게 압도적으로 유리하게 결정되었습니다. 이혼 조정 마지막 날 법원 복도에서 마주친 남편은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는 제게 다가와 고개를 깊이 숙였습니다. 미안했다. 내가 다 잘못했다.
부디 건강하게 잘 살아라. 그의 진심인지 아닌지는 알 수 없었지만 저는 그저 고개를 한번 끄덕여 주었습니다. 더 이상 그에게 어떤 미움도 원망도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그는 이제 제 인생에서 완전히 지워진 희미한 과거일 뿐이었습니다. 그가 떠나간 자리에 시어머니가 다가왔습니다. 예전에 깐깐하고 기세등등하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초라하고 약해진 늙은이의 모습만이 남아 있었습니다. 영희야, 나도 안다. 내가 무슨 염치로 내 앞에 나타나겠니? 그래도 이거 하나만은 알아주렴. 나는 정말 내가 미워서 그런 게 아니었다. 그저 내 아들 고생하는 게 안쓰럽고 나도 며느리에게 대접받고 싶다는 그릇된 욕심 때문에 너한테 못되게 굴었다. 이젠 다 내 죄다. 내가 다 안고 갈 테니 너는 부디 내 엄마랑 행복하게 살아라. 시어머니는 제 손에 작은 통장 하나를 쥐어주고는 황급히 자리를 떴습니다. 그 안에는 그녀가 평생 모았을 쌈짓돈이 들어 있었습니다. 저는 그 통장을 한참 동안이나 말없이 내려다보았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그 돈을 좋은 일에 써달라며 자선단체에 기부했습니다. 그들의 사과를 돈으로 받고 싶지는 않았습니다. 아이들은 아빠가 아닌 저와 엄마가 있는 새 집으로 찾아왔습니다. 텅 빈 아빠의 집이 아니라 온기와 웃음이 있는 할머니의 집으로. 녀석들은 제 앞에 무릎을 꿇고 엄마 죄송해요. 저희가 너무 무심했어요. 엄마처럼 강하고 올바르게 살게요라며 눈물을 쏟았습니다. 저는 아이들을 말없이 안아주었습니다. 깨어진 관계도 시간을 들여 노력하면 다시 이어질 수 있다는 작은 희망을 보았습니다. 저는 요즘 제 인생에서 가장 평온한 날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아침이면 엄마와 함께 장을 보고 오후에는 햇살 가득한 거실에서 함께 텔레비전을 보며 웃습니다. 저녁이면 엄마가 차려주신 따뜻한 밥을 먹습니다. 30년 만에 처음으로 저는 누군가를 위해 희생하는 삶이 아닌 오롯이 사랑받고 보살핌받는 딸의 삶을 살고 있습니다. 가끔은 동네 문화센터에 나가 노래 교실도 다니고 새로운 친구들도 사귀었습니다. 세상에는 제가 몰랐던 즐거움이 너무나 많다는 것을 하루하루 깨닫고 있습니다. 어느 날 밤 잠든 엄마의 얼굴을 가만히 내려다보았습니다. 평생을 그늘 속에서 살아오신 엄마의 얼굴이 이제는 햇살 아래서 평온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며 저는 문득 생각에 잠겼습니다. 제 복수는 끝났습니다. 저는 승리했고 제 모든 것을 되찾았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속에 남은 이 복잡한 감정은 무엇일까요? 만약 남편이, 시어머니가 조금만 더 일찍 제 희생의 가치를 알아주었더라면 우리는 다른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요? 만약 당신의 30년 세월이 한순간에 부정당했다면 가족이라는 이름 아래 모든 것을 인내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저처럼 모든 것을 걸고 당신의 권리를 되찾으시겠습니까? 저는 아직 그 답을 찾지 못했습니다. 어쩌면 인생에는 정답이 없는지도 모릅니다. 다만 각자의 선택과 그에 따른 책임만이 있을 뿐이겠지요. 한 가지는 분명합니다. 제 손에 들렸던 낡은 가계부는 이제 덮였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제 아무것도 쓰여 있지 않은 새하얀 노트를 펼쳐들었습니다. 그곳에는 이제 눈물과 한숨이 아닌 웃음과 희망만이 기록될 것입니다. 첫 장에는 이렇게 쓸 겁니다. 오영이 제2의 인생을 시작하다. 제 인생의 진짜 이야기는 바로 오늘부터 시작이니까요. 먼 창밖으로 캄캄했던 어둠이 걷히고 여명이 밝아오고 있었습니다. 그 빛을 따라 걷는 우리 모두의 삶이 앞으로는 조금 더 따뜻하고 아름답기를 간절히 바라봅니다. 이 이야기는
수십 년간 이어진 침묵의 희생이 어떻게 한 사람의 인생을 올가매는지, 그리고 마침내 터져나온 진실의 기록이 어떻게 우리를 진정한 자유로 이끌 수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살다 보면 누구나 억울한 순간, 내 모든 것을 부정당하는 것 같은 서러운 순간을 마주하게 됩니다. 주인공 영애 씨처럼 오랜 세월 가슴에 응어리를 안고 살아왔을 수도 있고, 어쩌면 남편 철수 씨처럼 뒤늦게야 돌이킬 수 없는 잘못을 깨닫고 후회하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진실을 마주할 용기를 내는 것입니다. 과거는 바꿀 수 없지만 나의 남은 인생을 어떤 이야기로 채워나갈지는 오롯이 우리의 손에 달려 있으니까요. 어쩌면 여러분 곁에도 말없이 희생하며 자신의 목소리를 잃어버린 누군가가 있을지 모릅니다. 혹은 여러분 자신이 잊고 있던 자신의 가치를 되찾아야 할 바로 그 주인공일 수도 있겠죠.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통쾌한 위로와 새로운 시작을 위한 용기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앞으로도 여러분의 답답한 마음을 뻥 뚫어드릴 속 시원한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의 하루가 따뜻한 위로로 가득하길 바랍니다. 채널 구독도 잊지 말고 부탁드립니다.